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14살의 제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도 살아야 한다. 미안하구나.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뒤에서 오빠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야,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윤희입니다. 아니, 지금은 김민정이라고 부르셔야 맞겠습니다. 이제 58, 부산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손주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잔잔합니다.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가끔 악몽을 꿉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는 꿈, 높은 담장, 닫힌 대문, 그리고 오빠의 목소리, 숨이 막혀 깹니다. 제 기억 속 고향 은진읍, 그곳은 겉으로만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1970년대 충청도 은진읍.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억합니다. 우리 집 대문은 언제나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담장은 높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아버지 강철수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강 선생, 참 사람 좋지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문 안쪽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집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저는 방문 틈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여편네가 감히 탁! 밥상이 엎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이순자의 작은 신음, 그리고 무릎 꿇은 채 고개를 숙이는 모습. 저는 6살 때부터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늘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눈가의 멍은 화장으로 가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체면을 지켜야 한다. 집안일은 밖에 말하는 게 아니야. 어머니가 제게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살이었습니다. 오빠 윤철은 저보다 5살 위였습니다. 마을에서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어른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오빠는 달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가을이었습니다. 오빠가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윤희야, 오빠랑 놀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빠의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팠습니다. 조용히 해. 엄마한테 일러봐라. 내가 혼날걸. 그날부터였습니다. 오빠의 통제가 시작된 것은 방에 들어가면 오빠가 기다렸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학교에서 무엇을 했는지, 누구와 놀았는지 물었습니다. 오빠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저는 떨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갇혀갔습니다. 그때는 초등학교 5학년 봄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윤희야, 요즘 왜 그렇게 조용하니?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아달라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가면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었습니다. 은진읍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알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집안일에 참견하면 안 된다며 조용히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1970년대였습니다. 가정은 신성한 영역이었고 아버지는 절대적 권위였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참아야 했습니다. 집안 망신, 그 네 글자가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교복을 입었습니다. 가방을 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죠. 오빠의 통제는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더 깊이 침묵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자신도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무도 저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중학교 2학년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마당에 배롱나무가 붉게 피어올랐습니다. 매미가 시끄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하늘. 그 하늘은 참 넓었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 하늘은 너무 멀었습니다. 윤희야, 뒤에서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 여름이 지나고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 그리고 그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교정의 개나리가 노랗게 피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이상했습니다. 아침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밤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혔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3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빨래를 하다가 제 속옷을 보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리 언제 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였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끌고 읍내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찰실 문이 닫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를 밖으로 내보내고 물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신 4개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집안을 어쩌려고? 아버지의 고함이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리고 귀가 멍멍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빠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 동생이 큰일을 저질렀다고. 오빠는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 저는 알았습니다. 오빠도 알고 있다는 것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물만 마셨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와 오빠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을의 정수 씨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식당 일 도와주던 청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잘못했다고 인정했다고. 이미 다 정리됐다고.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정수 오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거짓말이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입 닥쳐.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그 친구 부모님이 무릎 꿇고 빌었다고. 합의했다고. 아버지의 손이 또 올라왔습니다. 저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집안 망신을 이렇게 막는 거라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수 씨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22살의 순박한 청년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며 대학 학비를 모으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 씨가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분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짓 고백이었습니다. 강요된 사죄였습니다. 아버지가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걸로 마을 떠나라고, 다신 돌아오지 말라고. 정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날 밤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 정말 아니라고. 정수 오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알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다 알아.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말하면 뭐가 달라지냐고.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우리는 다 참고 사는 거라고. 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아이는 낳아야 한다고. 아버지가 그러셨다고. 없애면 소문이 더 퍼진다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학교는 그만뒀습니다. 전학 간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친구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윤희가 임신했다는 소문, 식당 청년의 아이라는 말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혀를 찼습니다. 저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담장 안에 갇혔습니다. 완전히 배가 불러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설었습니다. 이게 제 몸인가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뱃속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작은 떨림이었어요. 저는 손을 배에 댔습니다. 또 움직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저처럼 억울한 정수 씨도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5월이었습니다. 산통이 시작됐습니다. 읍내 병원으로 갔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진통은 길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조산사 할머니가 힘내라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덜하고. 그렇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였습니다. 조산사 할머니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해. 이 아이만은 이렇게 살게 하면 안 돼. 뜨거운 마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아기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민우. 백성민, 넓으루. 넓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민우야. 제가 처음 한 속삭임이었습니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약속해. 민우는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민우와 함께 멀리 떠나야 한다고. 어떻게든 이 아이를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민우가 태어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장마가 길었습니다. 마당의 흙은 질척거렸습니다. 민우는 제 품에서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아이 키우려면 돈이 더 든다고.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우를 더 꽉 안았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14살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민우를 업었습니다. 보따리 하나를 챙겼습니다. 기저귀 몇 장, 옷 2벌.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삐걱. 문이 소리를 냈습니다. 어딜 가니? 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오빠가 다가왔습니다. 보따리를 보고는 도망가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오빠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팠습니다. 오빠가 저를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민우가 울었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 자물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민우를 달래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날 이후 오빠는 저를 더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마당에 나가는 것도 허락제였습니다. 5분 안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집이 감옥이 되었습니다. 9월 어느 날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가게 가서 된장 사오라고.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우를 업고 마을 어귀 구멍가게 할머니가 계산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하셨습니다. 민우가 컸다고, 이쁘게 생겼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할머니가 된장을 싸주시다가 물었습니다. 얘야, 너 괜찮니? 할머니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셨습니다. 지폐 몇 장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하라고, 언젠가 필요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힘내라.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10월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장에 갔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교회 목사님, 사모님인 정 여사님이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정 여사님이 민우를 보며 귀엽다고, 건강해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정 여사님이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오면 좋을 텐데 얘기할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집은 교회를 안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오고 싶으면 언제든 와. 알았지? 정 여사님이 제 손에 종이 한 장을 쥐어주셨습니다. 나중에 보라고.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정 여사님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종이를 펼쳤습니다. 전화번호와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렴. 11월. 저는 다시 준비했습니다. 구멍가게 할머니가 주신 돈을 숨겨두었습니다. 민우의 옷과 기저귀를 조금씩 챙겨두었죠. 어느 날 밤, 아버지와 오빠가 모두 외출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우유 사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막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민우를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읍내 버스 정류장까지 뛰었습니다. 턱끝까지 숨이 차고 미친 듯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타려는 순간 윤희야! 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뒤돌아보니 오빠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급하게 타려 했지만 버스는 이미 출발했고 저는 타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끌려왔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버지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가 말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어머니가 넘어졌습니다. 저는 민우를 안고 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빠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애를 빼앗아 고아원 보낼 거야. 오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민우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럴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고 봐. 오빠가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우를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도망칠 수 없어. 혼자서는 안 돼. 14살. 아기 하나.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민우가 자면서 손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지키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만은 없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반드시. 12월.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마당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뭔가를 건넸습니다. 작은 통장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만든 거라고. 조금씩 넣어뒀다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많진 않지만 없는 것보단 나을 거라고.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엄마는 겁쟁이라고. 나를 못 지켜줬다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집을 벗어나 민우랑 함께.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보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도움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새해가 왔습니다. 1975년 1월. 민우가 돌이 되었습니다.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떡도 했습니다. 민우가 웃었습니다. 까까. 첫말이었습니다. 저는 민우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움을 청하기로. 정 여사님의 전화번호를 꺼냈습니다. 내일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해야 해.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찾아야 해. 민우를 위해서.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았습니다.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으니까요. 1975년 1월 어느 날, 저는 정 여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 정 여사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알았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그날부터 일주일. 정 여사님이 읍내 여관에서 저를 만나셨습니다. 부산에 아는 분이 계신다고. 거기 가면 일도 있고 방도 얻을 수 있다고.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가족들이 찾을 거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여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 거라고. 혼자 아기 키우면서 일하는 건 쉽지 않다고.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래, 너라면 할 수 있어. 2월 초, 정 여사님이 기차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야간 열차라고. 새벽에 도착할 거라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잘 살아. 그게 나한테 보답하는 거야.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나는 날 새벽에 일어나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엄마가 나를 지켜주지 못해서.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먹을 것 조금 쌌다고. 그리고 작은 금반지 하나. 엄마 반지였습니다. 팔아서 급할 때 쓰라고.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일지도 모를 포옹이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 플랫폼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민우가 제 등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 여사님이 소개해 주신 분을 만났습니다. 박정숙 선생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제게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정이요. 김민정. 민우의 민자를 넣고 싶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웃으셨습니다. 좋다고. 오늘부터 내 이름이라고. 박 선생님이 사시는 곳은 부산 외곽의 달동네였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집들. 하지만 바다가 보였습니다. 박 선생님이 작은 방을 보여주셨습니다. 3평도 안 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일 시작하라고. 식당 설거지부터라고. 민우는 낮에 박 선생님이 봐주신다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식당 일은 힘들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설거지, 청소, 심부름. 손이 터지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쉬엄쉬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돈이었습니다. 민우의 분유를 사고 기저귀도 샀습니다. 남은 돈은 저금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과부셨습니다. 딸 하나를 혼자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저를 보니까 옛날 생각난다고. 많이 힘들었지만 이겨냈다고. 저도 이겨낼 거라고. 박 선생님은 민우를 친손주처럼 돌봐주셨습니다. 민우가 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밝은 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님의 따뜻함이 저를 지탱해 주었죠. 민우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2돌, 3돌. 말도 빨리 배웠습니다. 일요일마다 바다에 갔습니다. 민우는 모래를 만지며 좋아했습니다. 민우의 웃음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박 선생님이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민정아, 내가 아는 회사에 청소일 있대. 월급이 더 좋아. 정말요? 내가 보증 설계 한번 가봐. 면접을 봤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월급이 2배로 올랐습니다. 처음으로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새 교복을 입혔습니다. 책가방을 사줬습니다. 민우는 학교를 좋아했습니다.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어느 날 상장을 받아왔습니다. 그림대회 금상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에 관심을 보이더니 큰 상을 받아온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저는 민우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자랑이야. 우리 민우. 엄마, 나 화가 될래. 그래, 뭐든 할 수 있어. 민우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민우가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고 밤을 새우느라 월급이 깎이기도 했고 사는 게 녹록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키가 저보다 훌쩍 크고 목소리가 굵어졌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미술학원에 가고 싶다고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보내줄게. 민우가 뛸듯이 기뻐하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저녁 일을 더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잠자는 시간을 줄여 일했습니다. 코피가 난 적도 있고 빈혈로 쓰러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민우의 꿈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민우가 고3이 되었습니다. 수능을 봤습니다. 곧이어 발표가 났고 민우는 서울대 미대에 합격했어요. 민우가 합격 통지서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너무 자랑스러워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술학원에 보내준 거 말고는 해준 것도 없는데 늘 부족하게 키운 것 같아 미안했는데 이렇게 잘 자라준 아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민우는 엄마에게 고맙다며
저를 토닥여 주었고 그렇게 한참을 우리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이제 손주가 둘입니다. 저는 김민정으로 살았습니다. 거짓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으로 산 제 인생은 진짜였습니다. 민우를 위한 헌신,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가 찾아왔습니다. 민우는 대뜸 그동안 궁금한 것이 있었다며 왜 진짜 이름 강윤희로 살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민우를 봤습니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엄마 이름은 김민정이야. 이게 진짜 내 이름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정. 그것이 제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야경이 보였습니다. 은진읍을 떠난 지 30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도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빠는 어디선가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들을 용서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할 힘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제게는 민우가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있었습니다. 이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30년 전, 그 어둡던 은진읍에서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하지만 왔습니다. 희망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어떤 어둠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인생에는 언제나 이막이 있다는 것을. 2025년 가을, 제 나이 58입니다. 부산의 작은 아파트, 창밖으로 바다가 보입니다. 민우네 가족과 함께 삽니다. 오늘은 큰손주 예준이의 생일입니다. 예준이가 초를 불었습니다. 가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눈물 나게 행복했어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잠들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일이었거든요. 제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 민우가 와서 엄마가 뭐 하는지 물었습니다. 글 좀 쓰려고. 무슨 글? 그냥 옛날 이야기. 민우가 의자를 가져와 앉았습니다. 엄마 어렸을 때? 응. 말해줘. 궁금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힘든 이야기야. 괜찮아. 듣고 싶어. 민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이제 알려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충청도에서 태어났어. 집안이 좀 힘들었어. 아버지가 무서운 분이셨고, 그래서 엄마가 어릴 때 많이 힘들었지. 그래서 부산으로 온 거야? 응. 너를 데리고 도망쳤어. 민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 엄마,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민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왜? 내가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아니야. 내가 미안할 이유 없어. 나 때문이잖아. 나만 없었으면. 민우야. 저는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엄마의 희망이었어. 살아야 할 이유였어. 내가 없었으면 엄마는 버티지 못했을 거야. 민우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 수진이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민우한테 들었어요. 힘드셨겠어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저는 며느리를 받습니다. 너희가 있어서 행복해. 정말이야.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어머님 모실게요. 그날 저는 또 한 번 알았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요. 일요일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을 찾아뵀습니다. 이제 8순이 넘으셨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민우 잘 컸더라, 효자야. 선생님이 키워주신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 없었으면 저희 못 버텼어요. 박 선생님이 제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넌 잘했어. 정말 잘했어. 박 선생님의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준이와 예린이가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해운대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50년 전 은진읍의 높은 담장 안에 갇혀있던 제가 이런 날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손주들과 바다에 와서 웃을 수 있는 날을. 기적이었습니다. 밤마다 글을 썼습니다. 제 이야기를. 쉽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썼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저처럼 어둠 속에 갇혀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살면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끔 악몽을 꿉니다. 가끔 과거가 덮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이 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상처는 제 일부입니다. 하지만 제 정체성은 아닙니다. 저는 생존자입니다. 어머니입니다.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김민정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용서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용서가 뭔지. 아버지를 용서했는가? 오빠를 용서했는가? 어머니를 용서했는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갇혀 있지 않다는 것. 그들이 제 현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제 방식의 자유입니다. 노트를 다 채웠습니다. 혼자 바다에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상처는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버티세요. 살아남으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작은 친절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인생에는 이막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 예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해? 응, 아주 많이. 예린이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제 이름은 강윤이었습니다. 이제는 김민정입니다.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진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진실입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도 사랑은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어둠 끝에는 언제나 빛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막을 믿으세요. 저처럼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안녕히 계세요.